바다가 아이를 보냈는데 이걸 어찌 마다하겠소. 새벽 어스름 폭우로 떠밀려온 작은 바구니 앞에서 늙은 어부 박노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핏덩이 갓난아기 하나,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 한 자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거둔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동해 바닷가 갯바위가 많기로 이름난 청라포라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박덕수라는 어부가 아내 순례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저 박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나이 61, 평생을 바다와 함께 늙어온 사내였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그물코만큼이나 거칠었고 등은 오랜 세월 허리를 굽히고 일한 탓에 활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바다를 잇는 눈이었지요. 구름의 빛깔만 보고도 다음 날 풍랑을 짚어내는 것이 박노인의 재주였습니다. 아내 순례는 박노인보다 5살 아래로 쪽진 머리에 늘 옅은 쪽빛 치마 저고리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손마디가 굵은 것은 평생 그물을 깁고 생선을 다듬은 탓이었습니다. 순례의 눈매는 따뜻했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슬픔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으나 모두 어려서 돌림병으로 잃었습니다. 첫째는 5살에, 둘째는 3살에, 막내는 돌도 채 지나기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순례는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또 그 꿈을 꾸셨소?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또 막내 꿈을 꿨어요. 자꾸만 손을 뻗는데 내가 잡을 수가 없네요. 순례가 낮게 답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둘이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워했습니다. 박노인 내외가 베푸는 인심만큼은 청라포 마을에서 으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간밤에 풍랑이 거세게 일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동트기 전 그물을 손질하러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발밑에서 모래가 서걱거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갯바위 근처 평소라면 그물이나 떠밀려와야 할 자리에 낯선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대나무로 엮은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겁지겁 다가가 들여다보니 핏덩이 갓난아기 하나가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박노인은 손을 떨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울음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박노인은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바구니 한쪽 구석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한 자루였습니다. 비녀 머리에는 박노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조심스레 품에 넣고는 아기를 안은 채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여보, 여보, 이리 좀 나와보시오. 박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례가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본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대체 바닷가에 떠밀려온 바구니 안에 있었소. 혼자서 울고 있었지.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막내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어쩐대요. 부모는 대체 어디 있길래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온 모양이요. 근방에 배가 뒤집혔다는 소리도 없었으니 어디서 온 것인지 짐작도 안 가는구려. 부부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을 그친 아기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거둡시다.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순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바다가 아이를 보냈는데 이걸 어찌 마다하겠소. 박노인의 말에 순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아기를 친자식처럼 거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은 바다가 보내준 아이라 하여 해랑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일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랑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젖동량을 위해 순례는 매일같이 이웃집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선뜻 내주었지만 어떤 집에서는 낯선 아이라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키워서 뭐 한다고 그러시오. 옆집 여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후환이 있을지 어찌아오. 또 다른 이웃이 거들었습니다. 순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 역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해랑이 자랄수록 더 많은 생선을 잡아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정성으로 해랑은 무탈하게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랑은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눈이 맑고 말수는 적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해랑은 늘 바닷가에 나가 파도와 구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해랑아, 거기서 뭘 그리 보고 있느냐? 박노인이 묻자 해랑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구름이 이상해요. 며칠 후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말이려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후 정말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박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우연이라 여기고 넘겼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청라포 사람들이 예부터 모셔온 산신당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잦은 바닷가 마을답게 사람들은 한 해에도 몇 번씩 산신당에 제를 올리며 무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신당 곁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또 한 사람, 무당 행세를 하는 황가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가는 본래 황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나이는 49이었습니다. 체구가 비대하고 눈매가 가늘었으며 늘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마고자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며 살아가는 자였지만 그 신통력에 진위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 풍어를 보려면 정성을 더 들여야 할 것이요. 황가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재물을 더 받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가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청라포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박노인 내외가 해랑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황가도 그 소식을 듣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황가의 눈빛에는 분명 경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사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해랑의 곁에 함께 있던 그 은비녀였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깊숙한 함 속에 넣어두었고 해랑이 자랄 때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훗날 해랑이 가장 힘든 순간에 떠올리게 될 이 말은 사실 이 무렵 순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이웃의 손가락질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던 어느 날 순례는 어린 해랑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너무 어려서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해랑은 새근새근 잠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훗날 해랑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흘러가는 말 한마디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박노인 내외의 살림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한 입이 늘어난 만큼 그물질을 더 나가야 했고 박노인의 구분 등은 점점 더 휘어갔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해랑을 보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막내 생각이 나요. 순례가 해랑을 안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보내준 건지도 모르지.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의문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비녀의 주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아이의 친부모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그러나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랑이 다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본 없는 아이를 키워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누군가 또 그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노인은 묵묵히 그물코를 매만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해랑을 향한 눈초리에는 또 다른 빛깔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구름만 보고 비를 점치고 파도 소리만 듣고도 풍랑을 짚어내는 아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그저 신기한 재주가 아니라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늘 환가가 있었습니다. 환가는 겉으로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해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묘하게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청라포의 봄은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서서히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해랑은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맑은 눈동자는 마치 깊은 바다를 닮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해랑을 데리고 자주 바다에 나갔습니다. 해랑아, 저 파도 소리를 잘 들어보거라. 잔잔할 때와 거칠 때 소리가 다르단다. 예, 아버지, 저 소리는 내일은 바람이 거세질 것 같아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살 아이가 짚어내는 날씨가 노련한 뱃사람보다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것을 그저 영특함이라 여기며 대견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순례는 해랑에게 바느질과 살림을 가르쳤습니다. 해랑은 무엇이든 한 번 보면 곧잘 따라했고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우리 해랑이는 손재주도 좋구나. 순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랑에게도 남모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해랑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저마다 자식들에게 저 아이와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해랑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또래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너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라며 바다에서 주워온 애라던데. 한 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재수 없는 애야. 다른 아이가 거들었습니다. 해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동이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해랑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순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조용히 다가가 해랑을 품에 안았습니다. 해랑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머니, 저는 정말 근본도 없는 아이인가요? 저는 누구의 자식인가요? 순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해랑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해랑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내가 어디서 왔든 너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아이란다. 해랑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기대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훗날 해랑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마을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나설 일은 아니나 근본 없다는 말만큼은 거두어 주시오. 그 아이도 엄연히 우리 자식이요. 박노인의 단호한 태도에 몇몇 부모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환가의 신당을 자주 드나드는 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해랑을 향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가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신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풍어를 빌러오는 어부들,
자식의 안녕을 빌러오는 부모들, 혼사를 점치러 오는 처녀들까지 환가는 그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며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은 동쪽 바다를 피하시오. 흉한 기운이 서려 있소. 환가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두말 없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사실 환가에게는 아무런 신통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내는 눈치와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말재주가 전부였습니다. 환가는 본디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20년 전 우연히 청라포에 흘러들어와 산신당 곁에 자리를 잡고는 전임 무당이 죽은 틈을 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청라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가에게 있어 무당 행세는 곧 생계였고 권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것을 보며 환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환가의 귀에 해랑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집 아이가 날씨를 귀신같이 맞춘다던데 구름만 보고도 비가 올 걸 안다나 봐.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우연한 적중이려니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자 환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경계심이었습니다. 환가는 직접 해랑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환가는 박노인의 집 앞을 지나는 척하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해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해랑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무얼 그리 보고 있느냐? 환가가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구름이 이상해요. 며칠 안에 큰 비가 올 것 같아요. 해랑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환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 정말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의 논밭이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환가는 그날 밤 홀로 신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진짜 신통력을 보이는 날에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환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기며 환가는 그 마음을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해랑이 자라는 동안 청라포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노인 내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해랑은 점점 더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위험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랑이 7살 되던 해 가을, 마을에는 또 다른 인물이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깊은 곳에 홀로 산다는 노파, 사람들이 산알미라 부르는 추월이었습니다. 추월은 마을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지만 가끔 약초를 캐러 산을 내려올 때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노인네는 대체 언제부터 저 산속에 살았다는 거요? 누군가 물으면 낸들 아나, 내가 어렸을 때도 이미 저기 살고 있었다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조차 그렇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추월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이는 청라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떠도는 말로는 젊은 시절 먼 곳에서 흘러들어온 무녀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소문일 뿐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가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추월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약초를 캐러 나오셨습니까? 박노인이 인사를 건네면 그러하네. 자네 집 아이는 잘 크고 있는가? 추월이 짧게 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추월이 해랑에 대해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사연이 담긴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것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랑의 일상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해랑을 멀리했습니다. 훈장조차 해랑을 대할 때면
묘하게 거리를 두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해랑이 너는 글 공부가 빠르구나. 허나 너무 나서지는 말거라. 군장이 애둘러 말했습니다. 해랑은 그 말의 속뜻을 알지 못했지만 어딘가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랑은 늘 혼자 바닷가를 거닐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해랑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박노인의 오랜 버신 도성이라는 어부였습니다. 도성은 박노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누빈 사이로 해랑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었습니다. 해랑아, 오늘도 혼자냐? 이리 와서 이 하래비랑 같이 그물이나 손질하자꾸나. 도성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해랑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노인 내외가 베푸는 따뜻함과 더불어 도성 같은 이들의 존재가 해랑의 외로움을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마을 전체의 차가운 시선을 다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랑이 8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는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가의 신당에 모셔진 제기 하나가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환가는 노발대발하며 마을을 뒤졌고 결국 한 가난한 노파의 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둑년 같으니 신성한 제기를 훔쳐가다니. 환가가 노파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노파는 굶주린 손자를 위해 그것을 팔아 쌀을 사려 했다고 흐느끼며 빌었습니다. 환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노파를 한참 동안 다그치고서야 겨우 용서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해랑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령한 분이라면 저렇게 화부터 내실까? 어린 해랑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낼 만큼 자라지는 못한 때였습니다. 박노인 내외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해랑을 더욱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부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소. 박노인이 한숨 섞어 말하면 그러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저 아이를 지켜줘야지요. 순례가 답했습니다. 부부의 작은 집 마당에는 어느덧 해랑이 심어놓은 봉숭아가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꽃을 볼 때마다 해랑이 처음 이 집에 왔던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바구니 속에서 울고 있던 작은 핏덩이가 어느덧 이만큼 자랐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찼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비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날 밤 바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노인은 그 비녀를 깊은 함 속에 고이 간직한 채 때가 되면 해랑에게 전해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라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환가의 경계심과 해랑의 외로움,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출생의 비밀이 서서히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해랑은 어느덧 16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곱게 따내리고 단아한 얼굴에는 어릴 적의 맑은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랑의 재주는 더욱 깊어져 이제는 단순히 날씨를 점치는 것을 넘어 바다의 흐름까지 짚어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쪽 바다로 나가지 마세요. 물길이 심상치 않아요. 해랑이 박노인에게 일러주면 박노인은 두말 없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해랑의 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을의 어부들 중 몇몇은 은밀히 해랑을 찾아와 물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해랑 아씨, 내일 그물질을 나가도 되겠소? 어부 하나가 조심스레 물으면 내일은 괜찮습니다. 다만 모레는 거센 바람이 불 테니 일찍 돌아오셔야 합니다. 해랑의 말은 늘 적중했고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가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환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우연한 적중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해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신당을 찾는 발걸음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근본도 모르는 계집아이 따위가 환가는 신당에 홀로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자신의 자리가 이제 16살 처녀 하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환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환가는 마을 어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말하오. 저 박노인의 집 아이 해랑이라는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황 도사님,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가 신당에서 정성껏 점괘를 보았소. 저 아이는 바다에서 떠밀려온 재앙의 씨앗이오. 저 아이를 마을에 두면 머지않아 큰 화가 닥칠 것이오. 환가의 목소리는 신당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막연한 두려움이 환가의 한마디로 명확한 형체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저 아이가 그렇게 날씨를 잘 맞췄던 거구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가 그런 재주를 가졌다는 게 애초부터 이상했지. 또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박노인의 집까지 전해졌습니다. 박노인과 순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 도사가 갑자기 왜 저런 말을? 우리 해랑이를 두고. 순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해랑은 부엌 뒤편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랑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해랑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라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랑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노골적인 경계와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상인들은 해랑에게 물건을 팔기를 꺼려했고 길을 걷기만 해도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더라.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해랑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 내외는 그런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른들 몇이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나 황 도사의 말이 심상치 않으니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자식이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소. 허나 마을 전체의 안위가 걸린 일이니. 박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쏘아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질게 군 적이 없는 아이를 그저 소문 하나로 내치라는 것이오? 마을 어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가의 위협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을 비롯한 몇몇 어부들은 박노인 편에 섰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단 한 번도 모진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 아이요. 황 도사의 말만 믿고 내치는 건 도리가 아니요. 도성이 마을 회합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환가를 따르는 이들은 완강했습니다. 도성, 자네는 그 아이가 친손녀라도 되는 듯 감싸고 도는데 정작 화가 닥치면 그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가? 환가의 신당을 자주 드나들던 곰보 영감이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닥친다는 게 다 황 도사 입에서 나온 말 아닌가? 증좌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도성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마을 회합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황 도사님께 직접 여쭤봅시다. 진짜 화가 닥칠 징조가 있는지 말이오. 누군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환가는 다시 한번 신당 앞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내 정성껏 점괘를 보았소. 머지않아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칠 것이오. 그것이 바로 재앙의 씨앗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오. 환가의 말에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가뭄이라는 구체적인 위협 앞에서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이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라니 그게 정말이오? 황 도사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황 도사, 어찌 죄 없는 아이를 두고 그런 흉한 말을 함부로 입에 담으시오. 황가는 박노인을 향해 차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노인,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오. 허나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마을 회합은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의 씨앗이 깊이 박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과 순례는 마주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소. 황 도사가 작정하고 저 아이를 몰아내려 하고 있소. 박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 마음이 이미 저렇게 돌아섰는데. 순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겠소. 박노인의 단호한 말에 순례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결심을 전해 들은 해랑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평생 일군 터전을 버리신다는 건 안 됩니다. 해랑이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해랑아, 우리에게 터전보다 중요한 것은 너다. 그것만 알아두거라. 박노인의 말에 해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이 박노인의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산속의 노파 추월이었습니다. 내가 마침 이 댁을 찾아오는 길이었네. 마을이 어지러운 것을 보니 더는 미룰 수 없겠구나. 추월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박노인 내외와 해랑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박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해랑아,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진실을 말이다. 추월의 한마디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랑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출생의 비밀이 마침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진실을 어르신께서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해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추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내일 해 뜨기 전 내 거처로 오너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마. 그 말을 남기고 추월은 다시 산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노인 내외와 해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추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랑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것이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박노인과 순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추월 어르신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순례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낸들 알겠소. 허나 저 어르신이 허튼 소리를 할 분은 아니지 않소. 박노인이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랑이 산속 노파를 만나러 가는 것이 못내 걱정스러웠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16이 된 해랑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해랑은 조용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해랑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너는 우리의 딸이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해랑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숲을 헤치며 해랑은 한 걸음 한 걸음 추월의 거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추월의 거처는 작은 초가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약초가 가지런히 널려 말려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마른 나물 꾸러미가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랑이 마당에 들어서자 추월은
이미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거기 앉거라. 해랑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평상 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추월은 한참 동안 해랑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어미와 꼭 닮았구나. 그 눈빛이며 눈매며 해랑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제 어머니를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추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어미는 본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먼 동쪽 갯마을 출신의 무녀였지. 영험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었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청라포 앞바다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까? 내 어미는 그 마을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이지. 결국 배를 타고 도망쳐 나왔다가 풍랑을 만났던 게야. 추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어미는 너를 낳자마자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너를 바구니에 태우고 비녀 하나를 남겼느니라. 그 비녀가 제 부모님이 간직하고 계신 그 은비녀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다. 그 비녀에 새겨진 문양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아버지께서 제가 자라면 보여주신다 하셨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월은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비녀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청라포 산신당의 것과 같다. 내 어미가 죽기 전 내게 이 문양을 그려 보이며 자신이 모시던 산신과 인연이 닿아 있다 말했었다. 해랑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어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내 딸은 두려움의 씨앗이 아니라 살아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아이다. 그것이 내 어미의 마지막 말이었느니라. 해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은 어릴 적 어머니 순례가 들려주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머니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월은 그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핏줄은 다르나 두 어머니가 내게 전한 마음은 하나로구나. 해랑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황도사가 말한 재앙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부르는 것입니까? 추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흐름을 읽어내는 귀한 눈이다. 황과 그자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뿐이니라. 진실을 두려워한다니요. 그자는 신통력이 없는 가짜다. 내가 진짜 능력을 보일수록 그자의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운 게야. 허나 이것은 너 혼자 들고 갈 짐이 아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밝혀질 일이니라. 해랑은 추월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두려움과 의문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은 없다. 다만 내 어미의 마지막 말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내가 살아갈 길을 밝혀줄 것이다. 해랑은 추월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운명의 무게를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랑은 추월의 거처를 종종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추월은 해랑에게 약초를 다루는 법과 자연의 흐름을 더 깊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유대가 쌓여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여전히 해랑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더 이상 그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마을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도성의 배가 거센 풍랑에 휘말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랑이 미리 알려준 덕에 도성은 출항을 미루었고 그날 바다에 나간 다른 배 두 척이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해랑이가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내 오늘 황천길로 갈 뻔했네. 도성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도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랑의 편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마을 우물물이 갑자기 흐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우왕좌왕할 때
해랑이 우물 안을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 바닥에 죽은 쥐가 빠진 듯합니다. 사람을 시켜 건져내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사람을 내려보낸 결과 정말로 죽은 쥐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해랑을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흉년이 들까 걱정하던 농부들에게 해랑이 파종 시기를 일러준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일찍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가을 서리가 일찍 내릴 것입니다. 농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해랑의 말을 따른 이들의 밭에서만 풍작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해랑을 향한 마을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신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청라포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 온 새색 씨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자 시댁 식구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소문을 들은 박 씨 부인이 해랑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랑은 새색 씨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 가득한 텁텁한 냄새를 알아챘습니다. 이 방에 며칠 전 새로 바른 종이가 있습니까? 해랑이 물었습니다. 예, 며칠 전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답했습니다. 풀에 독한 약재가 섞인 듯합니다. 그 냄새가 사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장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도배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던 시댁 식구들이 해랑의 말대로 하자 새색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은 마을에 또 한 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해랑 아씨가 보통이 아니야. 황 도사보다 100배는 용하다니까. 이런 말들이 퍼지자 황가의 신당을 찾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황가는 그럴수록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다리가 낡아 위태롭다는 말이 돌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해랑이 그 다리를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다리 아래를 살폈습니다. 이 다리 곧 무너질 듯합니다. 받침목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다들 당분간 이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지만 박노인과 도성이 나서서 다리를 살펴본 결과 정말로 받침목 하나가 거의 부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서둘러 다리를 보수한 덕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해랑 아씨 덕분에 이번에도 화를 면했구먼.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렇듯 해랑이 마을을 위해 작은 위기들을 하나씩 막아낼 때마다 황가의 입지는 조금씩 좁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황가를 여전히 따르는 무리도 적지 않았고 그들은 해랑의 활약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황가에게 더욱 매달렸습니다. 특히 곰보 영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황가를 두둔했습니다. 우연히 몇 번 겹친 것뿐이지 그게 무슨 신통력이란 말이오. 황 도사님이야말로 진짜 영험하신 분이오. 곰보 영감의 이런 말은 황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마을 전체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노인 내외는 이런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러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해랑이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다행이지 않소. 박노인이 말하면 그러게요. 하지만 황 도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를 않네요. 순례가 근심 어린 얼굴로 답했습니다. 해랑 역시 마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추월에게 배운 것처럼 자연의 흐름에는 늘 고요한 가운데 다가오는 폭풍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해랑은 어쩐지 황가가 곧 무언가 큰일을 벌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민심은 이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가는 그 갈라짐을 지켜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황가는 신당에 홀로 앉아 깊은 궁리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환가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위험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청라포에는 또 한 번 큰일이 닥칠 뻔했습니다. 밤사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새벽녘 해랑이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박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오늘 밤 거센 풍랑이 몰아칠 것입니다. 바다에 나간 배들을 모두 불러들여야 합니다. 박노인은 그 다급한 목소리에 곧장 일어나 마을 전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큰 만선을 기대하며 여러 척의 배가 먼 바다로 나가 있던 참이었습니다. 도우성을 비롯한 어부들이 부랴부랴 신호를 보내 배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만선을 기대했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손해가 막심하오. 한 젊은 어부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깟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다 된 장사를 접으라는 게 말이 돼요? 곰보 영감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도성이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해랑이 말을 따라 화를 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오늘만 그 말을 믿고 따라보세. 도성의 설득에 결국 모든 배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말로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평소보다 몇 배나 높이 솟구쳤고 바람은 지붕을 뒤흔들 정도로 거셌습니다. 박노인의 집 마당에서는 해랑과 술래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에 비바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랑아, 정말 무사할까? 술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두 항구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비바람도 잦아들 것입니다. 해랑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항구로 나가보니 배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미처 단속하지 못한 다른 마을의 배 몇 척이 부서져 떠밀려 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라포 마을만은 단 한 척의 배도 단 한 명의 인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노인의 집으로 몰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랑 아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소. 한 어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의심을 했는지.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청라포의 민심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환가를 따르던 이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해랑을 향한 두려움은 이제 존경과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랑 아씨야말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진짜 신령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과 술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랑이가 인정받는구려.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해요. 술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랑 또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차가운 시선들이 이제는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랑이 박노인 내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환가의 신당은 이제 거의 발걸음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은 이제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환가는 그 적막 속에서 깊은 분노와 굴욕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가까이 쌓아온 자리를 저 계집아이 하나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다니. 환가는 더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환가는 신당 깊숙한 곳에 홀로 앉아 위험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적었습니다. 겨울 가뭄의 조짐이 보였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환가는 그 조짐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가뭄을 이용하면 된다. 환가는 은밀히 마을 뒷산 수원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청라포 전체에 물을 대는 작은 계곡의 발원지였습니다. 첫날 밤 환가는 어둠을 틈타 수원지 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계곡물이 흘러나오는 좁은 입구를 살핀 환가는 그곳에 큰 돌덩이 몇 개를 굴려 넣었습니다. 물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는 것을 확인한 환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환가는 다시 그곳을 찾아 흙과 진흙을 퍼다 날랐습니다. 돌 틈 사이사이를 메워가며 물길을 거의 막다시피 좁혀나갔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깊은 밤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 한 달만 더 지나면 마을 전체가 바짝 마를 것이다. 그때 가서 저 계집아이를 쫓아내자고 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겠지. 환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가뭄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을의 물줄기를 서서히 메마르게 만드는 음흉한 술수였습니다. 환가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수원지 근처에 얼씬거리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발길을 미리 차단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 위쪽 계곡은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드나들지 마시오.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소. 환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두말 없이 수원지 근처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환가는 자신의 음모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왔지만 청라포의 논밭은 예년처럼 푸르러지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물물도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안 오는구먼.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가뭄이 든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해랑 역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합니다. 구름의 흐름이나 바람의 방향을 보면 비가 올 조짐이 분명한데 정작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해랑은 며칠을 두고 하늘을 살폈지만 좀처럼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뭄의 징조는 분명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분명 하늘에는 비구름이 지나가는데 어찌하여 시냇물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인지. 박노인이 마른 논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례 역시 우물가에서 다른 안악들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올여름 농사를 다 망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리 말하자. 그러게 말이야. 우물물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니 원. 다른 안악이 맞장구 쳤습니다. 가뭄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밭의 작물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가축들조차 마실 물이 부족해 비실거렸습니다. 청라포 전체에 무거운 근심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가가 다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보시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재앙의 씨앗이 마을에 머무는 한 화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환가는 가뭄을 빌미로 다시금 해랑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마을에 들어온 후로 좋은 일이 있었던가 따져보시오. 결국 이렇게 큰 가뭄이 닥치지 않았소. 지난 겨울 풍랑을 막아준 일로 해랑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졌던 마을 사람들도 가뭄이 길어지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 때문인가?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아직 그 진실에 다가서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노인 내외는 해랑이 다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여보, 또다시 저런 모함에 시달리게 두어선 안 돼요. 박노인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들 마음을 어찌 막겠어요. 순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랑은 밤마다 마을 뒷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뭄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분명 구름과 바람의 흐름에서 그 전조가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하늘에는
가뭄을 짐작할 만한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해랑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짜 평화는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고 더 큰 위기가 청라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2달 가까이 이어지자 청라포의 사정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논밭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짙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환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당에 홀로 앉은 환가는 그동안 지켜본 해랑의 주변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저 계집아이의 가장 큰 힘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다. 그 신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박노인 내외와의 끈끈한 정, 그리고 도성 같은 자들의 지지로구나. 환가는 차근차근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박노인 내외를 직접 흔들 수는 없으니 우선 마을 사람들의 마음부터 갈라놓아야 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 바로 해랑을 둘러싼 동정과 의심의 경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환가는 마을 곳곳을 돌며 사람들의 반응을 슬쩍슬쩍 떠보았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해 다들 힘드시지요? 환가가 말을 건네면 그러게 말이요. 농사도 다 망쳐가고 있소. 사람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원망이 향할 곳을 신중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먼저 노릴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박노인 내외와 해랑 사이의 끈끈한 유대였습니다. 박노인 내외도 참 딱하지. 환가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거두어 키운 죄로 이제 늙음하게 마을 전체의 원망을 사게 생겼으니 말이오. 이 말은 교묘하게 박노인 내외를 향한 동정과 동시에 해랑을 향한 비난을 동시에 심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박노인 내외를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게 왜 그런 아이를 거두어서 라는 원망 섞인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환가의 첫 번째 수였습니다. 해랑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박노인 내외를 흔드는 것. 박노인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묵묵히 참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가의 2번째 수는 더욱 교활했습니다. 환가는 그동안 해랑을 지지해왔던 도성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도성, 자네가 그동안 해랑이를 그리 감싸고돈 것은 내 잘 알고 있네. 허나 이번 가뭄으로 자네 밭도 다 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도성은 환가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해랑이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상관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자네가 끝까지 그 아이를 감싸다가 정작 자네 가족이 굶주리게 되면 그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환가의 이간질은 집요했습니다. 도성은 단호히 환가의 말을 물리쳤지만 그 말은 도성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뭄이 해랑이 때문이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도성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환가는 마을 곳곳을 돌며 한때 해랑의 편에 섰던 이들을 하나둘 흔들어 놓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말과 불안을 심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수법이었습니다. 마침내 환가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환가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청년들을 시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소. 해랑이 그 아이가 한밤중에 산속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봤단 말이오. 이 거짓 증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불안에 휩싸였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꾸민 거짓이다. 내가 직접 그 진위를 밝혀내고야 말겠다. 순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노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혼자서는 위험하지 않겠어요. 도성이라도 데리고 가시지요. 걱정 마시오. 잠깐 둘러보고 올 것이니. 박노인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노인은 환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환가가 자주 드나든다는 마을 뒷산 쪽을 유심히 살피던 박노인은 어느 날 밤 환가가 수원지 쪽으로 향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저자가 이 밤중에 저곳엔 무슨 일로? 박노인은 조심스레 환가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가가 수원지 입구의 돌무더기를 살피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딘 박노인이 그만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박노인의 비명에 환가가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박노인은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바위에 머리와 다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나무를 캐러 가던 마을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박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박노인은 곧장 집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술래가 울부짖으며 박노인을 흔들었습니다. 해랑 역시 망연자실한 채 박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도성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박노인이 그 깊은 산속까지 갔단 말인가? 도성이 침통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술래도 해랑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살펴보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셨소.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박노인이 쓰러진 장소가 마을 뒷산 수원지 근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가는 또다시 이를 이용했습니다. 보시오,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이오. 그 신성한 곳에 함부로 발을 들였으니 화를 입은 것이 당연하지 않소. 환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노인이 왜 그곳에 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랑은 박노인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을 차려주세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해랑의 눈에서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술래 역시 박노인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사흘이 지나도록 박노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해랑과 술래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멍하니 박노인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거둔 그 새벽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해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문병을 오기도 했지만 환가를 따르는 이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거 보시오. 내 그럴 줄 알았소. 신성한 곳에 함부로 발을 들였으니 화를 입은 게지. 꼼보 영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도성만이 묵묵히 박노인의 곁을 지키며 해랑과 술래를 위로했습니다. 해랑아, 박노인 어른은 강건하신 분이다. 분명 이겨내실 게야. 도성이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역시 마음속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박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더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다녀갔지만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소. 그 말에 술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해랑은 박노인의 손을 부여잡은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을 떠주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는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해랑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랑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는 절망,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마을의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해랑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그 밤, 해랑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 한 구석에 홀로 주저앉아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껏 추월에게 배운 모든 지혜도, 마을을 위해 쌓아온 모든 신뢰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해랑은 박노인의 머리맡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술래마저 지쳐 잠시 잠이 든 사이 해랑은 홀로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재앙을 부르는 아이인 것일까?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해랑의 마음속에 깊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신뢰가 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술래가 들려준 그 말, 그리고 추월을 통해 전해 들은 친모의 마지막 말까지 해랑은 그 두 마디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재앙의 씨앗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나는 살아오면서 이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풍랑을 막았고 병든 이를 구했고 위태로운 다리도 막아냈다. 해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조금씩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농간이 있을 것이다. 해랑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뭄의 징조가 하늘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황가가 유독 수원지 근처를 신성한 곳이라며 사람들의 발길을 막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진 곳이 바로 그 수원지 근처였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분명 무언가를 보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다 변을 당하신 것이 틀림없다. 해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해랑은 추월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추월은 이미 해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께서 위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뭄에는 분명 사람의 농간이 있는 듯합니다. 추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하느냐? 살아감으로 가치를 증명하라 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니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게는 자연의 흐름을 잇는 눈이 있다. 그 눈으로 똑바로 보거라.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는 법이니라. 추월의 말에 해랑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수원지로 가보겠습니다. 분명 그곳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해랑은 곧장 도성을 찾아갔습니다. 도성 아저씨, 저와 함께 수원지로 가주세요.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노인을 생각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가보자꾸나. 해랑과 도성은 마을 뒷산 수원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계곡물이 흐르는 좁은 입구에 인위적으로 쌓인 듯한 돌무더기와 진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막힌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막아놓은 것입니다. 해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성도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람의 짓이란 말인가?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황가가 무언가를 손에 든 채 다급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자다. 황 도사가 한밤중에 여기 무슨 일로 온단 말인가? 도성이 외쳤습니다. 해랑과 도성은 황가를 뒤쫓았습니다. 황가는 황급히 달아나려 했지만 다급한 마음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품에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흙을 퍼 나르는 데 쓰는 작은 삽과 자루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황 도사님, 어찌 이런 것을 들고 한밤중에 수원지를 드나드십니까? 도성의 추궁에 황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그저 산신께 재물을 바치러 온 것뿐이요. 그렇다면 이 돌무더기와 진흙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일부러 물길을 막은 흔적이지 않습니까? 해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산신당 앞마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도성이 황가가 들고 있던 삽과 자루 그리고 수원지의 돌무더기를 증거로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은 하늘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황 도사가 직접 수원지를 막아 버린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거센 동요가 일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오. 그러고 보니 황 도사가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리 신신당부했지 않았소. 황가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모함이요. 저 계집아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란 말이오. 그러자 곰보 영감조차 더 이상 황가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황 도사님, 그동안 내가 당신 말을 믿고 따랐는데 설마 이게 사실이란 말이오? 황가가 끝까지 발뺌하려는 그때 추월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내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겠소. 저 황가라는 자는 본디 떠돌이 약장수였소. 20년 전 전임 무당이 세상을 뜬 틈을 타 그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요. 처음부터 아무런 신통력도 없었던 자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사날미. 20년 동안 우리가 가짜 무당에게 속아왔단 말이오. 황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신통력도 없었소. 그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했을 뿐이요. 황가의 자백의 마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거짓이 마침내 모두 앞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황가를 관하로 끌고 가 그동안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가는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갈취한 죄, 그리고 수원지를 막아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현감은 황가를 곤장형에 처하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고 죄 없는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평생을 괴롭혔으니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황가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마을 전체를 쥐락펴락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막혔던 물길도 곧바로 뚫렸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돌무더기와 진흙을 걷어내자 계곡물이 다시 콸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논밭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박노인도 그날 밤부터 차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박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술래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해랑도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박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해랑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 딸아, 내가 결국 모든 것을 밝혀냈구나.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산신당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황가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해랑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랑 아씨, 그동안 우리가 그대를 의심하고 박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오. 마을 어른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해랑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해랑은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은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비녀는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바로 이 산신당의 문양과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비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산신당 입구에 새겨진 문양과 비녀의 문양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추월이 다시 한번 나서서 말했습니다. 해랑의 친모는 본디 동쪽 갯마을의 영험한 무녀였소. 풍랑에 휩쓸려 이 마을 앞바다까지 떠밀려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요. 산신당과 같은 문양을 지녔다는 것은 이 아이가 본 뒤 이 바다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증표일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해랑이 지녔던 비범한 능력도 마을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도 모두 그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라포 마을은 해랑을 정식으로 마을의 수호자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해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랑은 어느덧 18살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욱 정정한 모습으로 바다에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해랑은 박노인 내외와 함께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새벽에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랑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다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준 그 새벽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느니라. 순례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해랑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청라포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해랑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마침내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핏줄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